안녕하세요. 네. 문학반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위한 그 OT를 좀 가지면서 그 앞으로 5개월의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업을 이제 그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과 듣지 않으셨던 분들의 모두 다 공통된 사안이긴 하지만, 일단 문학에서 그 간단하게 좀 OT를 좀 드리자면, 일단 문학에서도 활용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지식이 있습니다. 개념 지식이. 가령 뭐 운율, 비유, 상징, 단어, 풍자, 역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느냐,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느냐,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가령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하고 이태준의 복덕방에 그 다음에 학생의 비평문을 제시했던 2차 논술력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그 즐거운 편지와 이태준의 복덕방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유형을 밝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뭐고 반어는 또 어떠한 양상과 유형이 있으며 작품 속에서 그 반어라고 하는 표현 기법을 찾을 수 있는가, 내적 근거를 들어서 그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수능과는 달라요. 그런 점이. 수능은 개념에 대한 지식을 직접 묻기보다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작품이나 보기 안에서도 선택지 안에서 잘 시간만 좀 들이면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제한시키는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면, 우리 임용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또 개념 지식을 일단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를 반어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이 작품에서 반어가 쓰인 대목을 찾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특정한 개념 지식이 있고 그 개념 지식을 작품 안에서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유, 운율, 상징, 반어, 역설, 풍자는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급되지 않은 게 아니죠. 언급되고 있는 개념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헷갈린다면 그 헷갈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교과에서 설명된 것이 또 다르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물론 여러분 학부 과정에서 또는 뭐 지금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초점화라든가 또는 뭐 구조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라든가 모순어법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그 온도차가 좀 있을 거예요. 온도차가 있단 말은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나는 설명하고 있는, 송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의심하세요.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것은 교과서에 근거하고 있어요. 교과서. 만약 교과서에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인정해요. 교과서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설명이 잘못된 교과서, 그러니까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과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5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인데 여러 가지의 예외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예외 사례가 있는 경우를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거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어는 봤던 개념 지식은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도 저 이 개론서에서 봤어요를 확실하게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다른 그 개념으로, 그 개론서에 나온 개념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으면 적어도 교육과정평가원에 이것도 답이 되나요 하고 개론서 몇 페이지에 방통대 출판부 현대소설론 페이지 85쪽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걸 인정해 주시지 않아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당연히 그 근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이번에 발행된 천재 박용목의 교과서 페이지 37쪽 교사형 지도서에
창고에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할 수가 있죠. 근데 근거 없이 예를 들자면 학원 강사가 짜집기한 교재 이거 안 돼요. 인터넷 네이버 지식 검색에 대한 그런 건 신뢰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도 확실하게 또한 작품의 사례도 들어서 개념 지식을 좀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다. 개념 지식. 그리고 이 개념 지식은 교육과정, 교과서, 기출 문제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도 개념 지식이 있을 수 있다. 뭐 어떤 거냐면 선택지에 있어요. 객관식 선택지. 향가의 예를 들면 향가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개념적 지식, 기출 문제에 나왔던 개념적 지식은 일단 3단 구성. 또 하나는 19체 향가. 또 하나는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 요 표현이 있어요. 요 표현. 이런 개념은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그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이 몇 년도에 선택지 몇 번에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기출 문제가 아니더라도 향가의 양식적 특성을 묻는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개념보다는 이 개념을 먼저 써야겠다. 왜냐면 기출 문제에서 적어도 활용되는 개념이라면 그건 정말 보편타당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용 기출 문제. 그리고 좀 더 가면 수능 기출 문제에서 나온 선택지에서 나온 그런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은 그나마 그래도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것들이어서 그 개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인출을 할 때 그 다음 활용도 하고 확실하게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개념 지식이 나오면 개념 지식, 교과서에서도 간간히 옆에 이제 스터디 가이드식으로 날개 부분에서 이것만을 알아둡시다. 또는 뭐 알짬 지식, 뭐 스터디 가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지식을 풀어주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개념 지식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그러니까 국어교육론보다 오히려 문학이 좀 더 확실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초, 중,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교 학부 과정 속에서 한 12년 동안 나는 문학은 좀 알고는 있다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 알고는 있는데 시험을 위한 알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셈이고요. 그 다음 교단에 서시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문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학부모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처럼. 예, 제 앞에서 국어과 선생님은 제가 이제 제 학부모로서 고3 저희 딸 아이를 만나게 되면 학부모로서는 제가 고개를 숙이지만 국어과 관련된 지식으로서는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배워야 할 거라고 해요. 2년 전에는 제 제자가 또 제 딸 아이를 또 가르쳤어요. 지금 이제 전근을 다른 학교로 가셨지만 고2 때 1년 전에 작년에 그 선생님이 너희 아버님이셔? 나 4년 전에 제자였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잘 가르치게 돼 있어요. 잘 가르치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배우고 있니? 어떤 교과서에서? 프린트물은 뭐 줬어? 그리고 이제 전 지도서가 있으니까 지도서 보면서 중간고사 어디야 범위? 지도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런 활동 문제를 지금 프린트물로 주고 있구나. 선생님이 지금 공부 안 하시구나. 지도서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거나 CD롬 타이틀에 연습 문제가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거 모르죠. 저는 11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 지금 뭐야 공부 안 하고 계시네? 이런 거. 철저하게 교과서 기출문제, 교육과정에 대한 확실한 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를 앞으로 5개월 동안 문제를 다루면서 또 제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되 5, 6월 달에 수업을 들으셨거나 3, 4월 달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1, 2월 달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해당되는 파트를 공부 지금 하시면 예를 들면 오늘 문학의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이 부분은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그 해당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왜냐하면 작품의 수요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월부터 6월까지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압축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는 셈이어서 너무 압축시켜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 1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부분들을 찾으시고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교재에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 5개월 동안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확실치 않다. 확실치 않은 게 있어요. 그 개념이. 예를 들면 의식의 흐름이라면 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드려요. 의식의 흐름은 자유현상과 내적 독백을 우리 교과서 차원은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의식의 흐름은 내적 독백과 자유현상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제가 구분을 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쓰실 때는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개념으로 쓰셔야 돼요. 의식의 흐름은 내적 독백과 자유현상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짓고 만약에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제가 개론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그럼 제가 교과서의 근거를 들어서 그 개론서의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지 마시고 교과서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안정됩니다. 문학은 그래요. 국어경로는 개론서에 나오는 것이나 교육과정에 나오는 것이나 거의 일반적으로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 개론서 집필진이 교육과정 집필진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문학은 국문학과 교수님이 임용출제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교과 교수님들이 임용출제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문과나 국교과 교수진들이 교육과정 집필진이나 교과서 집필진이 아닌 경우에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나름의 개념을 개론서에서 쓰고 있어요. 또는 교과서 집필진이긴 한데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는 알긴 아는데 그 개념하고는 내가 쓰는 개념하고는 달라라고 해버리면 교사행지도서의 설명이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문학은 그래요. 문학은. 그래서 문학은 일단은 안정되게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한다. 교과서 차원으로 알고 가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품론이에요. 작품론은 14학년도 이후 들어서 작품론은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변화된 이후부터서 그러니까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 1차 객관식 체제일 때 그 1차 객관식 체제는 문학이 16문항 40문항 가운데에서 이 16문항 32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32점의 배점. 문학이 16문항. 그럴 때 그 문학의 16문항은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의 4갈래의 4문항씩 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평균적으로 4문항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영역의 그 교수님들께서 각 문학은 4명의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각 문항에 4문항 정도를 내고 2차 논술령을 통합시켜서 고전시가나 현대시를 통합시키거나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를 통합시키거나 고전시가를 통합시켜서 문학 문제가 배점 비중 30점짜리가 또 40점짜리가 문제로 이제 2차 논술령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문학이 32점에 80점 만점 가운데 32점 배점 비중을 가지고 있고 16문항을 내고 2차 논술령에서 40점짜리 문제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문항수가 많았어요. 문항수가 많아서 별 이상한 데서도 다 물어봤어요. 예를 들자면 카프 비평 가운데 물론쟁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카프 비평 가운데서 물론쟁을 다루는 그러한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론서에서나 나오는 현대문학사에서 아주 한 귀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 수많은 1930년대의 문학사 가운데 20년대 중반하고 30년대 초반의 문학사 가운데 카프 비평 논쟁을 다루는 문학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문학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20년대 중반하고 30년대 초반에는 카프만 있는 게 아니죠. 시문학파도 있고 모더니즘도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장편소설의 시대를 열었고 그다음에 뭐 근대 소설의 뭐 기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편 소설의 미학들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물론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잡다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서술형 문항 체제로 바뀌면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전부 다 합쳐서 문학, 문법, 국어교육 합쳐서 21문항에서 23문항 내외예요. 객관식 문항 체제에서는 문항만 16문항 체제였었는데, 이 말은 묻고자 하는 지식을 그런 아주 귀탱이나 모서리 부분 구석진구에서 내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문항이라고 하지만 그 16문항에는 곱하기 5 하면 5, 6에 30, 80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16문항에 80개의 선택지가 80개의 지식이에요. 선택지 하나하나를 지우거나 맞거나 틀리는 80개의 문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선택지를 지워야 돼요. 그런데 이 서술형은 80개의 문학적 지식이 동원되지 못해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묻고자 하는 문학적 지식을, 문학사적 지식이나 문학적 지식을 충분하게 묻지 못하는 체제가 이 서술형 체제예요. 그러면 무엇이 강화됐냐면 작품 자체로. 작품 안에서 작품을 분석할 것을 요구해요. 작품론이라고 하죠. 작품론. 그래서 작품의 분석 및 해석을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 지난 2016학년도 기출문제, 16학년도 기출문제에 조마이섬 누구였죠? 조마이섬 이야기. 모래톱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인가요? 예, 조마이섬. 그 다음에 또 모래톱하고 같이 나왔던 게 이문구의 관촌수필의 일락서산. 네, 그 두 개의 작품이 나오고 서술형 문제 4점짜리죠. 각각에 대하여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 지문 안에서. 그리고 이제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나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면서 접근하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셨단 말은 적어도 그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은 지문을 읽어봤고 지문 안에서 왕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소재의 의미라든가 그 다음 그 역순행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회상 방식을 통하여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지나간 것이 지금 상실된 것에 대한 회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시간 주어지자마자 지문 안 읽고 바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A형의 마지막 그 4점짜리 서술형으로 14번 문제로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A형 풀 때 지문을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나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교과서 여기저기서 수록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수록됐다면 어느 부분을 묻고 있냐면은 바로 역순행적인 구성 방식이나 아니면 과거에 대한 그 회환과 회상을 통한 그런 과거에 지나간 것, 상실된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그냥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마치 지식처럼 막 자동화되게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으로 작품론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수능식이어서 분명히 읽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형 마지막 문제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날 무렵이야. 5분 정도 남았는데 지문 2개가 있고 조건 3개로 지금 작성 방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고 다 찾아요, 그걸.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작품론 공부를 하실 때에는 지금 앞으로도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작품론을 하실 때에는 일단 문제 자체를 풀기 위하여 지문을 읽어줘야 되고 또 이제 5, 6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지문을 아예 드렸던 1000페이지 분량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문을 다 한 차례씩 한 번 정도는 일단 읽으면서 해당되는 학습 활동을 풀기 위하거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이 문단에 나온 내용이구나 또는 시라면 2연의 3년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는구나를 일단 찾은 연습을 5개월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순수하게 나오는 서술형 작품론 문제를 그나마 그래도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풀 수 있어요. 아니면 자동화되는 수준이란 말은 굳이 지문을 읽지는 않아도 바로 지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지식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에서 과연 그 부분이 나왔는가를 그 다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아주 구석진 곳 귀퉁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보편타당한 그런 지문이 출제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구의 관천수필도 원래는 8개의 연작소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8개의 연작소설 가운데서 이 왕소나무 부분은 일락서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연작소설이에요. 가장 유명한 대목이고. 또 예를 들자면 관천수필의 얘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 조세희의 난소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문학 11종 교과서에 3종류나 4종류에 실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는 어떤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제일 앞부분에 낙원구 행복동에 그 철거계곡장이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다 많아요. 아니면 메비우스띠나 클라인시의 병 있는 지문이 예외적으로 한두 개가 있고 또 수능에 나오는 지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아주 긴 장편 소설이나 연작 소설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실린 지문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교과서를 공부하거나 이제 교재로 문제를 공부할 때 그 지문은 이제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죠. 요 지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찾아야 할 거, 종로구, 그러니까 낙원구, 행복동은 반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소설령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 작품론에서 다뤄야 할 문학적 지식은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란 말은 2009학년도하고 13학년도 때, 지금은 아마도 공부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국문학통사 개론서 읽으신 분들 없죠? 그 다음에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읽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있으셨어요.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말렸고, 차라리 저한테 그 개론서를 팔으라고 했고, 정말 파서는 안 돼. 저 두 권, 세 권이나 있어. 두부, 세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합격 수기를 읽어보니까 그렇다. 근데 그 합격 수기가 몇 년도 거냐? 작년도는 그럼 2013학년도 객관식 마지막 해 거냐? 그렇다. 그럴 때는 그거 괜찮아. 왜냐하면 문학적 지식을 16문항에 80개의 문학적 지식을 요구하니까. 근데 14학년도 바뀐 해에 그와 같은 문학적 지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역시나 탁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없어요. 지식이 없어. 다만 알아야 할 문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반드시 그 작품이 낯익은 작품이고 유명한 작가이고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면 그냥 꾹 눌러도 졸졸졸 나오도록 그 정도로 확실하게 작품론은. 그리고 이제 아예 모르는 낯선 작품이 있어요. 14학년에 나왔던 뭐 김기특의 유리에게 뭐 이런 작품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하여 굳이 낯선 작품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란 말은 그 점수를 잃어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김기특의 유리에게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낯선 작품이라면 그냥 이 문제는 변별력 없는 문제로 치고, 만약에 혹시라도 잘 알고 있거나 분석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맞추셨다면 그분은 그냥 100명 모집 인원에 1명으로 1등으로 그냥 합격할 학생이고 그 분은 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야. 나는 그냥 99등으로 합격해도 좋으니까, 그 문제 틀리고 99등으로 합격해도 합격은 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술술술 나오도록 하라. 그리고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라면 그 다음 사안이야.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면 그 다음으로 술술 나오게 하라.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작품은 아닌 낯선 작품이라면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선생님, 신경숙의 외딴방은 유명한 작품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경숙의 외딴방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유명할 수는 있는데 표절 작가 유명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낯익은 작가라고 하는 문학사적인 어떤 가치 부여가 될. 그러니까 문학사적인 가치 부여는 30년이라고 해요. 학계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요 시기에 30년 안에의 작가들은 볼 필요는 없어요. 그 30년 그 이전의 작가 30년 정도 16년에서 30년 빼면 80년대의 작가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70년대 작가들의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주제 또 화자의 정서 시라면 소설이라면 뭐 형식상의 특징에서 구성 방식이나 인물의 성격상의 특징들은 정말 줄줄줄 인출되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문학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은 좀 더 철저하게 하시되 유명한 작가, 그러니까 문학사적인 의의가 인정되는 작가의 작품 이거 먼저 하시고 낯익은 작품,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 그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이 교과 교육은 어제 국어경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학습하고 평가 문제라고 했죠. 교수학습과 평가 문제. 근데 그 교수학습과 평가 문제가 교과 교육으로 등장한단 말은 문학에서도 일종의 교과 교육으로 교육 과정을 알고 있느냐, 또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환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학 교과 교육 문제가 무엇인지. 171쪽 2009학년도 2012학년도 171쪽 2012학년도 171쪽 2012학년도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 작품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보세요. 이건 그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넘겨보시면 1. 교육과정의 내용 반영. 일단 선택지만을 문제만을 보죠. 위 작품을 제재로 해서 다음 수업 계획에 따라서 국어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의도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완 내용은 답지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계획, 단원학습의 목표, 문학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혹시 이 성취 기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아신다면 의심해봐야 돼요. 어떤 의심이냐면 장수생이구나, 초장수생이구나. 이게 7차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거든. 7차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차예요. 이 문학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는 나중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식적 가치, 심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이런 식으로 문학작품의 세 가지 기능이나 가치로 이제 변화됐어요. 심미적 가치, 인식적 가치, 윤리적 가치. 근데 여기서는 7차 교육과정 당시에는 문학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파악한다. 아름다움은 심미적 가치고 가치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윤리적 가치나 인식적 가치라고 보셔도 돼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라고 옆에 써 문학의 기능,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걸 단원학습에 목표를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없는 강물이 흐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하나 있죠. 학습 목표로. 그 다음에 단원 구성이 있어요. 단원 구성. 이것은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단원이 있다면 그 대단원은 제시된 학습 목표에 근거하되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겠다. 어떤 모습인지는 아세요? 교과서를 많이 맞닥뜨리셨으면 대단원 명이 이런 거예요.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 해놓고 1. 소단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2. 유능길의 장마. 3. 이강백의 파수꾼. 갈래별로 이렇게 소단원으로 이제 위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반의 각 소단원별로는 서로 다른 장르의 제재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이런 식이에요. 소단원 1은 현대시, 소단원 2는 근데 이 소단원 3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단원의 원칙이 적용돼요. 어떤 원칙?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래서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에서의 심미적 가치가 뭐고 윤리적 가치가 뭐고 인식적 가치가 뭐냐. 그 중에서 하나의 가치, 심미적 가치를 찾으면 되고
윤은길의 장마에서는 심미적 가치도 있지만은 윤리적 가치가 더 있다면, 또는 인식적 가치가 더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각 소단원별로 다른 그런 갈래별로 이렇게 선정된 제재에서 인식이나 윤리나 심미의 세 가지 가치 가운데 하나 정도를 이제 찾아가는 학습 활동을 아마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해하셨어요? 교과서를 아마도 많이 보셨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끝없는 강물이 흐른 애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가 도덕도 아니에요.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거기다가 일단 학습 목표,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고 있느냐. 왜 학습 목표가 중시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학습 활동 때문이에요. 학습 활동을 보면 1. 시효와 관련하여 강물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그렇다고 지금 이 문제가 강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지 말해보자를 학습 활동으로 좀 꾸며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활동은 표현과 관련하여 시구들의 표현상 특징, 시인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적 표현, 그 다음에 운율의 효과, 이걸 2번 학습 활동에 놓고 3번 학습 활동은 작품의 아름다움에 주목해서 다음 활동해보자.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느냐,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녔느냐. 여기는 이 세 가지의 학습 활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학습 활동을 보면서 1번 선택지부터 2번 선택지까지가 활동들이 교육과정을 내용을 반영하고 있느냐, 2번 선택지가 학습활동의 지식은 적절했느냐, 3번 선택지가 학습활동의 내용은 적합하냐, 4번 선택지가 학습활동 방식은 구체적이냐, 5번 선택지가 학습활동 수준은 위계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의 학습활동 자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활동 자체를. 그렇죠? 근데 이런 학습활동 자체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학습활동이 구안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지도 내용이 있기 전에 학습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목표에 따른 지도 내용이 있고, 지도 내용에 따른 뭐가 있어? 학습 활동이 있어야 돼요. 학습 목표와 그 다음에 지도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관련을 좀 이해하셔야만 이 학습 활동이 적절한 학습 활동인지 적절하지 않은 학습 활동인지를 판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가령 좀 어렵지만 하나의 선택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학습활동 3번이 작품의 아름다움에 주목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활동이 3번이에요. 몇 번 활동? 3번 활동. 그럼 이 3번 활동은 학습 목표와 관련 지어보세요. 자, 학습 목표와 관련 짓습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 지어보면 학습 목표가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활동이 학습 목표죠. 그렇죠? 그러면 이 3번 학습 활동은 그 학습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이죠. 아름다움에 주목해서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 이 작품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아보자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3번은 학습 목표와 직접 관련 있는 활동이므로 필수적인 거야. 이런 학습 활동을 무슨 학습 활동이라고 해? 목표 학습 활동이라고 해. 목표. 그죠? 그죠? 목표 학습 활동이에요. 이건 이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해요. 다만 이 목표 학습 활동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3번의 1번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또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학습 활동이 앞부분에 있어야 해요. 앞부분에.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다음 시를 읽고 시어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든가, 아니면 운율에서 느껴지는 표현의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운율이 느껴지고 그 운율에서 느껴지는 표현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가 있는 이유가 1번하고 2번이죠. 1번과 2번은 바로 3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있어야만 하고. 이해했어요? 1번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물어본다는 점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물어볼 것이고, 2번에 운율의 표현 효과를 물어보는 것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 가치죠. 심미적 가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부분. 그 심미적 가치를
판단 내리기 위하여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래서 1번 학습활동이 내용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2번 학습활동이 형식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3번 학습활동이 종합하여 위에 1번, 2번 학습활동을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우리 삶에서 이 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학습활동이 1번 다음으로 1번 가치, 2번 아름다움, 3번 가치와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습활동, 위계성 이런 것들이 학습활동의 위계적 학습활동이라고 해요. 이해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학습활동 1번이 그냥 강물이 뜻하는 바나 강물의 성격만으로 끝나고 이 강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같은 것들을 물어봤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건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2번 선택지 가운데서 활동 1에 강물의 함축적 의미만 묻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효과를 물어보면 아마도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2번 선택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하셨어? 교과 교육은요, 무엇을 물어본다면 교육 과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고 하는 작품 자체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성취 기준은 반드시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도달해야 할 이래요. 반드시 학습자가 이러저러한 수업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그 기준을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도달해야 할 그 기준점들을 교육과정은 아예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는 10개, 문학 12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미리 다 설정을 해주는 설정해주는 그 기준들이 교육과정에 해년마다 바뀌는 교육과정의 몇 차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기준들이 많거나 적거나 또는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같거나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학습자가 반드시 그 해당되는 발달 단계상 인지적 발달 단계나 정의적 발달 단계나 인지적 정의적 그런 발달 단계에 이르러서 그 발달 단계에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기준점을 국가가 설정을 해줘요. 국가가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취 기준이. 그게 성취 기준. 근데 이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무엇으로 바뀌죠? 학습 목표로 바뀌어요.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만 성취 기준은 국가가 학습자들의 인지적 또는 정의적 발달 단계에 이른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기준점들을 추상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교과서의 학습 목표는 그 도달해야 할 기준점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자의 행동적 성취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은 행동적 성취점을 중심으로 한단 말은 예를 들면 비유, 운유, 상징에 대해서 안다. 이게 성취 기준이라면 학습 목표는 비유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고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적 지향점이나 행동적 성취점의 진술 방식을 띄어야 돼요. 구체화해야 되게. 왜냐하면 학습 목표는 누가 알아야 할 학습 목표냐면 학생들이에요. 교사도 알아야 되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학습 목표를 보고 이 수업은
내가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비유의 개념을 작품에 적용해서 비유의 효과를 알아야겠구나. 근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그냥 비유를 이해하고 비유를 이해하고 비유의 효과에 대해서 안다. 이런 식이라면 학습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적 성취점이나 행동적 지향점들이 서술어로 진술돼 가지고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취 기준의 학습 목표는 그 구체화의 수준 정도가 좀 다를 뿐 딱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은 누가 마련한 거야? 국가가. 그 다음에 성격상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야. 학습 목표는 그 성취 기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야. 좀 더 구체적이야. 이 성취 기준에서 학습 목표는 2개나 3개가 나올 수도 있어. 가령 예를 들면 비유, 운유, 상징에 대해서 안다. 이게 성취 기준이면 이 학습 목표는 비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 상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알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가 3개가 나올 수 있어. 3개가. 이해하셨죠? 좀 더 학습 목표는 구체적이야. 좀 더. 그런데 이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은 이런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아직도 학습 목표는 아직도 그나마 또 추상적이야. 아직도. 그래서 이 아직도 추상적인 학습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사에 의하면 무슨 내용? 그 다음에 학생에 의하면 무슨 내용? 학습 내용이 필요해요. 지도 내용, 학습 내용. 그리고 그 지도 내용과 학습 내용은 가르치기 쉽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냐면 내용 뭐라고? 요소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내용 요소. 이 내용 요소는 국어교육론에 의하면 지식, 기능 및 전략, 태도. 지식, 기능 및 전략, 태도. 이런 식으로 지식과 기능 및 전략의 인지적 요소와 그 다음에 정의적 요소인 태도. 이런 식의 요소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 그 문학에서도 지식, 기능 및 전략, 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학에서는 기능 및 전략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문학의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지식, 경험, 태도. 수용과 생산의 경험이에요. 지식, 경험, 태도. 이런 식으로 경험이라고 말하는 용어를 써요. 수용과 생산의 경험. 아니면 이렇게 경험 대신에 무엇을 쓰냐면 감상, 수용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수용에는 생산까지도 포함합니다. 수용의 경험, 생산의 경험, 감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내용 요소예요. 이러한 내용 요소를 반드시 교육과정에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화돼야 되니까.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 지도 내용의 요소나 학습의 내용 요소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하셨죠? 가령 아까 성취 기준이 뭐라고 했죠? 비유, 운율, 상징에 대해서 뭐죠? 안다 하면 학습 목표는 그냥 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비유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작품에 모아요. 굉장히 학습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적 성취점, 행동적 지향점으로 소수를 진술을 해줘야 할 정도니까 알고 그 다음에죠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학습 목표예요. 이게 하나의 학습 목표야. 됐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교사가 가르쳐야 할 지도 내용이나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걸 그냥 교사 쪽으로는 지도 내용이라 하고 학생 쪽으로는 학습 내용이라 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하셨죠? 또는 교수 학습 내용이라고 해도 돼. 교수 학습 내용. 그 교수 학습 내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돼 있어. 어떻게 구조화됐냐면 인지적, 뭐 이런 인지적 또는 뭐 정의적, 인지와 정의의 중간 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식, 경험, 태도로 이렇게 이제 내용 요소를 나눠서 여기서 이제 지도 내용,
비유의 개념을 알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식으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가? 뭐죠? 뭐죠? 비유의 개념이 지식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유의 개념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는가? 그 경험은 뭐 비유의 개념 자체에서 오는 거죠. 비유란 서로 다른 대상 또는 추상적인 어느 하나의 대상을 또 서로 다른 대상에 무슨성에 근거하여 유사성에 근거하여 참신한 어떤 착상과 발상을 돕는 표현 기법이 비유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참신한 발상과 표현 기법을 통하여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이제 지도 내용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얻는 또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지도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교사형 지도서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도 내용의 학습 내용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지도 내용과 학습 내용의 요소를 다시 아주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뭘 만들죠? 학습 활동을 만들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만약 지식으로서 비유의 개념이 지도 내용이나 학습 내용이라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지도 내용의 요소이고 그 지식을 비유의 개념을 학습 활동으로 만든다면 활동은 적어도 몇 개냐면 하나여야 돼. 그죠? 적어도 몇 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짜증나는 교과서지. 왜냐고요? 비유의 개념을 알기 위한 활동이 하나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활동이 첫 번째 학습 활동 뭐 예를 들면 동영상 자료라든가 무엇을 통하여 비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 사물이 어떤 점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를 찾아봅시다. 개념 자체를 지금 주지는 않아요. 비유란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 참신한 표현 기법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두 사물이 서로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를 찾아보자. 두 번째 학습 활동이 그러한 유사성에서 느껴지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 번째 학습 활동에서 다음 비유의 개념의 구조화된 그림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비유는 두 대상에 가로쳐서 무슨 성? 유사성에 근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지금 학습 활동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는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경험, 배경 지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알기 쉬운 두 개의 사물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령 이 지문에서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에세이의 한 지문을 주고 또 하나는 그림을 줘요. 사진인데 이 사진은 아주 반짝반짝이는 호수 그림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가 어떤 시가 있냐면 뭐라고? 내 마음은 호수 그대 배저 이런 한 구조를 주고 내 마음은 호수를 주고 마음의 상태와 사진의 호수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비유란 뭐냐라고 하면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활동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의 개념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 과제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교과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011학년 12학년도 문제를 무엇을 물어봤냐면 여기 있는 이 학습 활동 사이에 요거 위계성 또는 이 활동은 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학습 활동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어요. 이해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문학 작품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학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2차 수업 시련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할 내용이에요. 2차 수업 시련 때는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만 주어져 있고 또는 학습 목표만 주어져 있고 나머지를 활동 자체를 구안해서 1번 학습 활동, 2번 학습 활동, 1번은 모둠 활동, 2번은 개별 활동, 1번은 지식, 2번은 경험, 3번은 뭐 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동 자체를 구안해 주셔야 돼요. 2차 수업 시간 때. 근데 그것을 필기 시험의 형태로 내는 게 교과 교육 이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교과 교육 문제가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0문제가 나온다면 그 중에서 몇 문제 정도? 3문제 정도가 교과 교육이에요. 여기는 교수 학습 쪽이에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 평가 쪽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평가 같은 거. 문학평가는 굉장히 또 문제가 나오기 어렵고 2009학년도 2차 때 문학평가도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조차도 제 수업 시간에 다뤄집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 국어교육계 전문가가 아니라 교과교육 전문가의 행세를 하고 있죠. 행세를. 교과 교육의 전문가. 교과 교육의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잖아. 교수 학습은 어떻게 도출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교과 교육 쪽은 좀 더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교과 교육과 관련돼서 문학과 관련된 교과 교육이 만약 있다면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5, 6월 달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공부할 때 요 내용들 즉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고 작품 선정의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학습 활동이 목표 학습 활동이냐. 그리고 이 목표 학습 활동을 위해서 내용 학습 활동 앞에 몇 개의 학습 활동들이 더 있었냐. 이런 것들을 또 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걸 7, 8월 달에도 또 여전히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교과 교육은 수능 자습서를 읽어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풀어도 안 나옵니다. 순수하게 정말 임용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교과 교육 문제는. 왜냐하면 교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가르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나의 문제. 어떻게. 학습 방법을 묻고 있는 문제니까요. 이걸 저한테 잘 배우셔서 활용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0문제 정도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 교과교육 문제를 문학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주차별 강의 일정 이쪽 부분에 강의 계획안 문학교육론 강의 1번 고2 11종 문학교과서 및 중1 중3 고1의 문학영역에 수록된 작품을 활용한 문제가 수록돼 있어요. 다 교과서 학습활동을 변환하는 문제나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배웠던 교과서 작품이 이거 배웠는데 이 학습활동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나올 거예요. 또는 3, 4월 달에 배웠던 교과서 학습활동이 문제로 변환됐고요. 그 다음 2번 관련 기출문제. 이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집에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프모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것도 국어교육과 마찬가지지만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는 거예요. 미리 작품도 읽고 그리고 여기는 국어교육과는 다르게 앞에 이론 정리 부분들을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냥 작품 가서 답지가 미리 없으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쯤 작성을 좀 해오시고 작성된 그런 키워드나 아니면 줄글로 좀 몇 줄 썼던 것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제 예시답안을 나눠드리고 논점 해설을 할 때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셨죠? 예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복습을 하실 때에는 작품 자체를 복습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를 복습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확장적으로 어떻게 확장적이냐면 여기는 없다. 이제 프린트물을 하나 더 드릴 텐데 그 프린트물이 뭐냐면 제 1주차에 수록된 작품 목록이 있어요. 여기는 1주차 문제에 수록된 작품 목록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1주차에 다뤄지는 성취 기준이 예를 들면 수용과 생산,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나 문학의 개념과 기능이라면 지난 5, 6월 달에 다뤘던 수용과 생산,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나 아니면 문학의 개념과 기능에서 다뤘던 작품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 작품 목록을 같이 들어요. 같이. 1주차에 다루는 내용은 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집에 실려있는 작품은 많이 실려있지가 않아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다룬 작품이 모두 다 문제로 나온 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떠냐면 오늘 문학의 개념과 기능을 복습한다라고 하면 일단 5, 6월 달에 수업의 작품 목록이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 5, 6월 달에 수업을 했었던 작품 목록을 가지고서 다시 봐야 돼. 다시 그 작품을. 5, 6월 달의 작품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번 주차에 문학의 개념과 기능이라면 문학의 개념과 기능의 프린트물을 찾아서 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찾아서 5, 6월 달의 작품들을 다시 그 해당되는 작품을 다시 봐야 돼. 단 볼 때에는 순서가 있어. 유명한 작가, 문학사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을 먼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산유화 두 편이 실려 있으면 먼저 봐야 할 건 뭐죠? 진달래꽃을 먼저 봐야 돼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김소월의 산유화를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 그 다음에 시간도 없고 하면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좋아요. 아주 낯선 작품들, 90년대 이후의 작가의 작품들도 실을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런 식으로 하면 1주차에 문제에 대한 복습을 할 때 문제에 대한 예습을 할 때 저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작품을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저한테 들었으니까 복습은 굳이 이 문제집에 실려있는 작품의 복습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부분은 해당되는 그 문학의 개념과 기능이라고 하는 이 테마와 관련된 5, 6월 달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봐주는 거예요. 볼 때는 다 보지 말고 마찬가지로 문학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개념과 관련된 것을 작품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학의 개념과 관련된 작품이 10작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 5작품 정도가 있으면 5작품만 보되 학습 활동을 하나씩만 보는 거예요. 5, 6월 달에 했던.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작품 목록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목록의 수능 자습서를 찾아가서 그 해당되는 작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단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알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매 주차마다 지난 5,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막 20작품, 30작품씩을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은 5작품밖에 안 돼. 나머지 20작품은 지금 문제집에서 못 다루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문제집에서 다뤘던 작품은 다음 주 하프모고에는 안 나옵니다. 이 작품은. 하프모고에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두렸던 작품 목록에서 하프모고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 좀 작품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매 주차마다 작품 목록을 드리니까 그 매 주차마다 해당되는 작품 목록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그거는 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의 목록이라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5, 6월달 수업을 드셨던 분들은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보셔야 되고 또 수업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수능자습서에 실려있는 그 작품의 핵심 정리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해는 하셨죠? 그 다음에 3쪽에 진도가 있는데 이 진도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학의 교수학습, 갈레이로 문학교육, 문학사업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OT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은 지옥의 순례를 방금 마쳤다. 하지만 문학 수업 자체가 이런 교과 교육의 문제도 나오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도 나오고 문학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수능 수업을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저는 아예 처음부터 문학 이 수업을 할 때 수능 수업처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능 수업과는 다르다. 기존 강사의 수업과는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임용
나의 것에 좀 특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한번 나 죽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달라든다면 2개월이 아마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